당연히 중국이 가장 안 좋고요. 그 다음은 미국 안보에 얹혀있는 유럽과 우리 동맹국들이 되는 겁니다. 유럽은 그동안 무임승차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유럽은 좀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쇼맨십의 절정이 취임하고 한 1, 2주 사이에 일어날 거라는 건 일기 때도 그랬거든요. 아마 또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이제 군사력만으로 패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준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1기 시절 4년 동안 워싱턴에서 언론사 특파원을 했거든요. 트럼프 1기 시절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트럼프 옆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정상회담 이런 걸 모두 조언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한 30분간 인터뷰를 했는데 예측 불가능이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 겁니다. 트럼프를 가장 옆에서 봤던 분이 근데 예측 불가능이니까 내가 맞는지 나도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좀 너무나 인상적이었고요. 저는요 전 세계 제재와 자금 세탁 그다음 수출 통제 정보를 모으는 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매체를 아침에 들어갑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그 어느 나라 뉴스를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면입니다. 대한민국만 약간 좀 지금 정치적 이슈를 때문에 일면이 아닌데 전 세계 일면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거기도 합니다. 이 구역에서 제일 미친놈은 나여야 한다.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 전략에 따라 세상이 가는데요. 1기 때보다 저는 더 강력하고 이 전략이 먹힌다고 생각하는 게 1기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적인 미국 민주당 언론, 그다음에 미국 민주당계 언론의 대표라고 하는 CNN 같은 경우는 당시만 해도 시청률이 폭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폭락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트럼프 쪽으로 줄을 서고 있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과거에는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졌다면 이제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이 된 거고 더 두렵게 느끼는 세상이 된 겁니다. 가장 비근하게도 예를 들자면 최근에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가 그만두겠다고 하셨잖아요. 트루도 총리는 원래 인기가 없어서 그만둘 상황이었지만 어찌됐건 트럼프의 압박에 밀려서 그만두는 모습,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협박이니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더니 이런 모습에 밀려서 그만두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에 보내는 또 다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각 나라 정상들한테 내 말 안 들으면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세상의 그 여론에 정말 민감한 사람입니다. 버라이어티 쇼 진행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외 관계에서는요. 그건 중국 압박이거든요. 이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타며 그 길로 가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그 길로 가는데 10년 걸릴 걸 5년 만에 끝내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조차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요. 퓨 리서치 같은 여론조사 회사 결과를 보면요. 미국인의 80%가 중국 압박에 동의를 합니다. 이거는 여야 할 것 초당적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은 더더욱 강하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 가장 안 좋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제가 제재전쟁이란 책을 썼는데요. 제재전쟁이란 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이런 제재나 수출 통제가 우리 반도체에서 보듯이 더욱 타이트해질 거고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데 제재전쟁의 부제가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란 겁니다. 미국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군비를 투자해주고 피를 흘려줘야 돼요. 그럼 어디냐? 그 다음은 당연히 미국 안보에 얹혀있는 유럽과 우리 동맹국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럽이 위험하다고는 아니지만 많은 불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사실 우리나라와도 좀 다릅니다.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요. 유럽은 그동안 미국에 너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가 안 되는 나라가 부지기수고요. 이제 조금 2% 올라갈까? 트럼프 1기 시절에 트럼프가 엄청나게 협박해서 170조 정도 늘렸습니다. 국방비를요. 그게 없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내줄 기본적인 포탄조차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평화에 심취해서 나라의 미래를 보지 않고 있었다는 비판하자면 그렇습니다. 유럽은 좀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의 문제를 더 후벼 파겠죠, 트럼프가. 그리고 그걸로 유럽 동맹들한테 또 휘두르고 따라오라고 하고 또 그 사이에 미국이 이익이 더 챙기려고 하니까 유럽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중남미나
이런 나라들도 이민 문제로 또 압박을 받을 거고요. 제가 그 중남미 매체들도 거의 매일 검색을 해보는데 정말 맨날 이민 문제 트럼프로 일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온 세상이 난리인데 순서를 따지자면 뭐 중국, 유럽, 중남미 이 정도 순으로 오고 그 사이 어딘가 한국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1기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트럼프 1기 때 제가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그 2달간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미국하고 시차가 반대인데 워낙 일이 많으니까요. 그 2달간 잠을 못 자가지고 그때 병원에 한번 거의 실려간 적도 있는데요. 아마 또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근데요, 시간을 이게 다시 돌이켜 보면 그 얘기들은 거의 쇼와 가까운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트럼프 1기 때 가장 큰 이슈가 오바마 케어 폐기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예산도 너무나 들어가고 미국 우리는 뭐 의료보험이 모두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데 미국 내에서는 큰 이슈였거든요. 오히려 이게 약간 너무 공산주의적 이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국인들입니다. 자기가 들고 싶으면 들고 말고 싶으면 말지. 이래서 그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맨 처음 1호로 하고 했지만 그거 제대로 못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2024년에 작년이죠. 계속 중요한 규정들은 다 살아남아서 오히려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은 제일 많았거든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니 뭐 이런 거 탈퇴한다고 했던 거 그리고 장벽 건설한다고 했던 거 이런 거는 다 어느 정도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할 수 있지만 정말 뿌리째 흔드는 것들 그런 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하겠다고는 할 거예요. 관세를 갑자기 60% 한다더니 보편적 관세를 도입한다더니 하겠지만 그런 거는 아마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요인이 많거든요. 그런 건 뭐 단순히 현상 변경이 아니라 뿌리째 흔드는 거니까 법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쇼맨십의 절정이 아마 취임하고 한 1, 2주 사이에 일어날 거라는 건 1기 때도 그랬거든요.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북핵 문제 전화 한 통으로 풀 수 있다고 하고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풀렸나요? 안 풀렸죠.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지 말은 일단 국민의 기대치에 맞춰서 하려는 분이고 그다음에 행동은 오히려 좀 더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지켜봐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1기 때 좀 잘 추진됐던 공약들 같은 경우는 2기 때도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1기 때 그래도 반발해도 좀 추진됐던 것들이 제대로 추진됐다고 평가되는 것들이 장벽 건설이나 이민 문제였거든요. 이런 건 대통령의 권한이고 또 미국인들도 원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제대로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석 연료 생산 확대,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미국 민주당은 환경보호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때문에 화석연료 확대를 좀 막아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히 그랬는데 이제 그런 규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가면서 석유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시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을 때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규제를 한꺼번에 환경 규제를 100개원인가 이렇게 해제하면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사우디보다도 더 많은 석유를 퍼내는 또 시추 1위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감세 같은 것도요, 지금 뭐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뭐 10에서 20% 보편적 관세나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60% 관세 폭탄 이런 거는 약간 현상 변경이면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근본을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 뭐 이론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아마도 이런 거는 대통령이 금방 한다고 해도 수많은 그 소송에 직면할 거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거고요. 트럼프 쪽에서도 최근 나오는 기사를 보면 이거는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쉽게 통과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주한미군 철수라더니 뭐 나토와 동맹을 깬다더니 뭐 나토와 동맹을 깬다는 발언을 한 적은 없으시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기존 동맹을 흔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도요. 근데 저는 솔직히 1기 때 너무 단련이 돼서 그런지 그 발언들이 오히려 1기 때보다 오히려 수위가 좀 낮아졌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요. 그린란드나 뭐 파나마에 군대를 보낸다 이런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했던 발언에 비하면 수위가 한 3, 4단계 정도 낮은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뭐 완전한 파괴, 미국 대통령이요. 한 나라에 대해서 완전한 파괴를 말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이 대치 상황이 만성적이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위기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때 항공모함 3척이 한국으로 왔고요. 저희가 한국
고위 대표단한테 CIA나 트럼프의 NSC 백악관 고위 관료들 그다음에 정보국에서 한국 고위 대표단한테 브리핑한 내용이요. 뭐 보도를 그때 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전쟁 위험을 41%라고 그때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았던 거거든요. 그때 41%랑 브리핑하면서 미국은 미국 군인 소개 계획을 짰고요. 그다음에 가족들을 어떻게 빼내는지 미국인을 어떻게 빼내는지 계획까지 짰고 당시에 심지어 미국 남부나 이렇게 미국 군인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게 모병소까지 열려고 했어요. 그 정도까지 가야 위기인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그린란드나 이런데 뭐 파나마에 대해서 하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흔들려고 하는 정도의 말이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거기에 군대를 투입할 일은 전혀 없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트럼프 대통령은 말보다 행동을 봐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맥케인 미 상원 의원을 이런 것 때문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상원 군사위원장께서 트럼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라. 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실수한다. 분명히 실수한다. 이거를 기사에도 적어주고 너의 나라 지도자에게도 말해라. 나도 너희 나라 지도자를 보면 늘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시간을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휘둘리면 그 실제 행동과 미국 정부가 꾀하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놓치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돼요. 호떡집에 불난 듯이 움직이면 우리 기업이나 정부나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좀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란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고 뭐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는 이것도 중국이랑 되게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란드의 위치를 보면 북미의 뚜껑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덴마크 영이지만 유럽보다는 북미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뚜껑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트럼프 시절에도 똑같이 그린란드를 사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 그린란드 얘기를 안보회의에서 많이 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어떤 쪽은 뭐 히토류 때문이다, 어떤 쪽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안보적인 이유인데 왜냐하면 중국 기업이요. 그린란드의 미 해군 기지를 살려고 한 적이 있어요. 폐쇄된 미 해군 기지를요. 물론 중국 기업이 사는 거고 국가는 아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쿠바에 미사일 기지가 있으면 미국이 놀라잖아요. 그린란드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린란드에 미군 기지가 있지만 그린란드의 어느 곳이라도 중국이나 적성국이 컨트롤할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동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대통령들은 점잖고 거친 방법을 쓰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욕망을 완전히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스타일인 거죠. 그게 뭐 좋다 나쁘다는 저는 처음에는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걸 꼭 나쁘다고 말해야 될까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인의 입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판을 흔들어 놓으면 그린란드도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트럼프 때 뭘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미국과 적대시하는 나라들은 그린란드에 뭐 할 수 없을 거예요.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아마 저는 이런 걸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뭐 갈륨, 뭐 게르마늄 이런 히토류 통제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 생산지를 찾으려고 미국이 엄청 노력하는데 이제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이 흑연을 중국 대체지를 얻기 위해서 모잠비크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그 광산 폐쇄됐어요. 지역 소요 사태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받는 피해도 있거든요.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순서를 따지자면 첫 번째는 안보, 두 번째는 뭐 희소 광물 같은 경제적 이유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탑 티어의 동맹인 거죠. 그 미국 워싱턴 DC에 가보면 미 의회 앞에 가장 크고 좋은 자리에 캐나다 대사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수출의 80%를 미국으로 하거든요. 캐나다 워낙 넓은 나라니까 독자 생존은 할 수 있지만 캐나다의 번영은 미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캐나다하고 미국의 관계가 트럼프 하나 때문에 무너질 관계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도 서로 할 말은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사이는 좀 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안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이브 아이즈라 그러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 5나라는 거의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혈맹이거든요. 이 나라들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미국 FBI가 전 세계에 파견을 나오거든요. 파이브 아이즈 국가에 나가는 FBI는 그 나라 핵심 기관들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또 미국의 핵심 기관에도 들어가서 브리핑을 받고요. 하지만 미국 FBI가 한국에 오면 경찰청이나 이런 데 가서 핵심에 들어가지만 한국이 파견을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 거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캐나다와의 동맹 관계가 뭐 훼손되거나 그럴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뭐 할 말을 하는 부부 관계가 될 수는 있겠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제재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실제로 1980년대부터 미국의 GDP가 전 세계의 25% 선이 되면 미국이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없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GDP가 약 한 25% 선입니다. 미국이 경제가 나홀로 좋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미 많이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홀로 전 세계를 예전처럼 경찰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 작년 8월에 보면 전 세계 뭐 중동이나 이런 데 이슈들이 많이 터지면서 미국 항공모함이 태평양에 한 대도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일부는 수리를 받고, 이 말은 우리의 자유무역이라는 건요, 미국이랑 강력한 경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경찰이 사라진 게 진공 상태가 작년 여름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자주 이렇게 블록화가 되고 있으면 더 자주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군사력만으로 패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미국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물론 당연히 군사력이 있고 그 외에는 달러입니다. 전 세계가 달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달러의 목줄을 잡고 너는 달러 거래를 못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내가 나의 적이랑 거래했네. 너랑 달러 거래는 이제 못하게 하고 너의 모든 자산, 미국 은행이나 미국 은행 통하는 모든 자산을 우리가 동결할 거야. 그런 게 금융 제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여전히 원천 기술로는 세계 최고잖아요. 세계 천재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기술로 하니까 수출 통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너무나 잘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웃기죠. 우리가 로열티를 다 주고 합법적으로 물건을 만들었는데, 돈까지 다 주고 만들었는데 이쪽에서 팔지 말라면 우리가 못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이 만든 룰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룰입니다. 근데 이게 불합리하지만 이게 뉴 노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그 비슷한 규정들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쌓인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요. 서로 이제 수출 통제와 기술 통제로 세상을 규율하려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진짜 피를 흘리기 싫어하는 게요. 2차 대전 이후부터 너무나 오랜 기간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왔는데, 이라크전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전사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는 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 중에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곳들이 경합주에 많은 거죠. 왜냐하면 뭐 러스트벨트니 이런 경합주에 좀 가난한 지역들은 그런 전쟁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사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인들은 전쟁에 신물이 났어요. 이건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재와 수출 통제 같은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 그리고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사실은 제재란 건 오랫동안 하는 겁니다. 트럼프 5년간 제재를 해서 미국이 우위를 점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냉전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냉전 기간에서 소련이 망하는 데는 80년대 말 90년대 가까이 돼서 소련이 망하잖아요. 근 50년 냉전이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재 전쟁, 서로에 대한 이제 블록화가 저는 이 세기를 넘기는 새로운 트렌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 살아있을 동안은 이런 트렌드가 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중국이나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와서, 우리가 모르는 뭐 경제 위기가 와서 한쪽이 아예 소련처럼 몰락을 한다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중국의 부상도 우리가 다 모두 아는 사실이고요. 미국도 패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트럼프 1기를 보면서 이 트럼프 2기에 더 확실해질 거라고, 더 강한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는요. 물론 바이든 정부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 더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이유는요. 트럼프 1기 때 정식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도 관세나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관세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평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트럼프가 그때 중국을 겨냥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건 화웨이, ZTE 이런 기업들을 제재하기 시작하고 반도체 AI에 대한 수출 통제를 그때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구조가 트럼프에 짜진 거거든요. 이 구조를 점점 더 촘촘하고 압박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게 바이든 정부였고, 이제 이 구조를 어떻게 완성해 나가느냐가 트럼프 2기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에서 보듯이 미국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할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반도체만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산품까지, 아주 간단한 전자제품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사례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피 흘리거나 전쟁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입에 담고 전쟁을 테이블에 올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협상 능력으로는 쓰지만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근데 정치는 생물,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물건 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피합니다. 북한과도 보면 뭐 완전한 파괴 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과 만나고 이제 러브레터를 교환하는 사이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그런 전쟁을 싫어한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 북한은 워낙 큰 거고 그게 나면 정말 한국이나 미국에서 뭐 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만 이란에 보복 공격을 하기로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드론을 이란이 격추시켰거든요. 근데 그 격추시켰을 때 트럼프 일기 때입니다. 그때 미국 내각에서도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해야 한다고 해서 미사일 발사나 이런 거 다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 개시 1시간 전에 내각들이 또 다 모여 있었고 한데 그 1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멈춰 세웁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왜냐하면 미국이 공격 명분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드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멈춰 세우면서 한 말이 뭐냐면 드론 하나와 이란인 150명의 생명을 바꾸는 건 문제가 있다. 그건 비례적이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도 그렇고 국무부도 그렇고 우리 다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막아 세운 건 트럼프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정권에서 오히려 뭐 예를 들자면 바이든 정권에서라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아는 거죠.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걸 트럼프는 잘 압니다. 협상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쟁을 입에 올리는 경우는 많았지만 실제로 보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트럼프가 철군한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장관이 그것 때문에 사퇴한다고 사퇴하고 반대하고 했는데 결국 그거를 바이든 때 완성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 소란스럽게 해요. 뭐 그냥 조용히 해야 될 것도 엄청 소란스럽게 하지만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정책이 저는 과거에 돌이켜보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양안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이 좀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쓴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트럼프에게 대만 포기가 영순이다. 대만 포기가 영순이다.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대화의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큰 대통령 책상하고 유성펜을 놓고 이 책상이 중국이면 이 유성펜이 대만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트럼프가 보기에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고 언제든지 이제 대만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도 대만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뭐 우리 반도체 뺏어가는데 꼭 지켜줘야 되느냐 뭐 이런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대만에는 GDP 10%까지 방위비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그런 걸 보면 중국이 좀 더 자기들이 유리하고 대만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에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 충돌까지 트럼프가 용인을 할까?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양당제가 건강하고요. 그리고 그 양당 모두 대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그 외에 어떤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고 심리적으로 몰아붙이는 데 있어서는 아마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기자로서 있었고 하지만 외교안보 쪽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또 경제 채널에 와보면 TSMC 뭐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안보가 바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보가 바꿀 게 아닌 게 TSMC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사실 동일선상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미 육군대학에서 나오는 그 잡지에 브로큰 네스트라고 깨진 둥지 전략이라는 양안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의 전략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만약에 전쟁이 나면 미군이 먼저 TSMC를 다 초토화해야 된다는 전략이 나와요. 중국이 가져가기 전에 미군이 초토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못 가지고 가게 해야 된다. 이게 미군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전통을 보면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그 원수 같았던 독일의 과학자들도 데려와가지고 미국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시민권을 줘버립니다. 그 브로큰 네스트 전략도 보면 TSMC 기술자들을 바로 미국으로 데려오는 그런 내용이 들어오거든요. TSMC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미국에서는 오히려 빨리 비행기 보내라. TSMC 기술자들 다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미국으로 와라. 그거 하고 아마 TSMC를 초토화해버릴 가능성이 더 높겠죠. 우리가 주식 자꾸 호가 창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돈과 뭐 이런 거 자꾸 해왔는데요. 중요한 건 안보가 있어야 경제가 있고 나라를 못 지키면 모든 게 경제고 뭐고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나라를 못 지키면 그냥 꽝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